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고 눈물부터 나시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눈물이 나요. 설거지 하다가 빨래 개다가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집니다. 그게 왜 그런지 스스로도 모르겠어서 더 무서우신 거 아닌가요? 오늘 저는 그 눈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눈물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가 무엇인지를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정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갱년기도 아니고 단순한 피로도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위험한 단계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그냥 넘깁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겠지, 원래 이런 거겠지 하면서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절대로 그냥 넘기실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식구들 밥 차려주고 나서 정작 본인은 어떻게 드셨나요? 혹시 싱크대 앞에 서서 찬밥에 물 한 국자 붓고 서서 드시진 않았나요? 아니면 다들 먹다 남긴 반찬들 버리기 아까워서 혼자 싹 처리하시진 않았나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길게 뻗어서 채널 돌리고 자식들은 방문 꽉 잠그고 자기들 세계에 빠져 있는데 그 넓은 집 안에서 혼자 부엌에 갇혀 설거지하는 그 기분 아시죠? 그 넓은 아파트에 분명히 가족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그 기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또 스스로를 다독이시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자식들 다 잘 크고 있고 남편도 별탈 없고 뭐가 부족해서 일어나 하면서 그 감정을 다시 꾹 눌러 담으시잖아요. 그렇게 눌러 담기를 수십 년째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신과 전문의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가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웃기도 하고 밥도 차리고 모임에 나가서 수다도 떱니다. 그런데 속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타닥타닥 장작이 타들어가듯이 겉은 멀쩡한데 속이 먼저 재가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가면 우울증이 무서운 이유는 본인조차 자신이 우울한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우울증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한 거예요. 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진료실에 와보면 상당수가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내 정신건강 연구 자료에서도 50대 이상 중년 여성의 우울증 유병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치료를 받는 분은 극소수예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버팁니다. 원래 이런 거겠지 하면서요. 지금 혹시 이 말이 자기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이 상황이 생겼는지,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당장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이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요즘 들어 이런 증상들 혹시 있으신가요? 분명히 뭔가를 하려고 부엌에 왔는데 막상 서보니까 뭐 하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 평소에 별로 안 신경 쓰던 일인데 갑자기 울컥하고 눈물이 터지는 경험.
밤에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고 자다가도 새벽 2, 3시에 눈이 떠지는 경험. 그리고 낮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소파에 누워 있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느낌. 이거 건망증이라고, 갱년기라고, 나이 드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걸 단순히 노화나 갱년기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 증상들이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그건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라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로토닌이 충분할 때는 별것 아닌 일에도 작은 기쁨을 느끼고 웬만한 일은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이 고갈되면 별것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나고 웬만한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냥 다 귀찮아집니다. 수십 년 동안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기쁨을 주지 않고 살아오셨잖아요.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뇌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갱년기까지 겹치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도 뚝 떨어집니다.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갱년기가 오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무너지는 이중 충격이 오는 거예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뇌 화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일어나 내가 약한 건가 하며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가 지금 비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일반적인 우울감에서 시작해서 무기력증이 생기고 그 다음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사람 만나기 싫고 전화 받기도 귀찮고 모임에 나가도 즐겁지 않으니까 점점 집 안에서만 지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녀들과 관계도 멀어지고 부부관계도 더 멀어지고 그게 다시 우울감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걸 알아야 지금 당장 멈출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걸까요? 진짜 이유가 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준비가 되셨나요?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줬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진짜 근본 원인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가장 뒤로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내 배고픔은 잠시 참고 밥을 차렸죠. 남편이 피곤하다고 하면 내 피곤함은 내려놓고 등을 밀어줬죠. 시부모님이 불편하다고 하면 내 불편함은 아무도 모르게 숨겼죠.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하신 말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 나는 별로 안 힘들어. 이 말들이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심어준 겁니다. 이 사람은 희생하는 게 당연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막 대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불편해도 말 안 하는 사람이구나. 그 인식이 한번 자리 잡으면 상대방은 딱히 나쁜 마음이 없어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당신이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요. 참 가혹하게 들리시죠? 저도 압니다. 이 말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서운하게 들릴지. 하지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주 강력한 희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든 패턴이라면 지금부터 내가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상대방이 바뀌길 기다릴 필요 없어요. 남편이 먼저 알아줄 때까지, 자식들이 먼저 챙겨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먼저 달라지면 주변이 달라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잠시 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제 주변의 한 분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62살 된 영숙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셋 대학 보내고 다들 장가 시집 다 보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내 시간이 왔구나 싶었는데 그 빈자리를 채운 게 기쁨이 아니라 지독한 우울감이었습니다.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자다가도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서 벌떡 일어나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그래도 내색 한번 안 했습니다.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 괜찮아? 원래 이러다 나아지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추석 명절에 오랜만에 온 아들이 밥 먹으면서 불쑥 그러더랍니다. 엄마는 왜 맨날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 우리까지 다 기분 안 좋아지잖아. 영숙 씨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고 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30년 넘게 이 가족을 위해 쏟아부은 시간들이 한꺼번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대요. 그날 밤 꼬박 쌓으며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억울해서, 그리고 너무 지쳐서. 그런데 그 눈물을 다 쏟아내고 나서 영숙 씨는 뭔가를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일주일만 혼자 있다 올게. 남편이 펄쩍 뛰었죠. 밥은 어쩌냐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아들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쳤어. 갑자기 왜 그래? 영숙 씨는 그 전화들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제주도로 떠났어요. 처음 이틀은 그냥 멍했대요.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밥도 혼자 먹는 게 어색하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가져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요한 걸 원했구나. 내가 이게 그렇게 그리웠구나 하는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아서요. 나흘째부터는 혼자 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시장에서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바닷가를 아무 계획 없이 걸었습니다. 누구한테 밥 차려줘야 한다는 생각도 없이 몇 시까지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없이요. 그게 얼마만인지 모를 자유였대요. 일주일 뒤에 집에 돌아온 영숙 씨는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달라졌어요. 뭔가 단단해진 것 같은 예전에는 없던 눈빛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없는 일주일 동안 남편은 처음으로 자기가 밥을 챙겨야 했고 집안 청소도 해야 했고 빨래도 돌려야 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겁니다. 이 집이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는 게 사실은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었구나. 영숙 씨가 매일매일 그걸 다 했기 때문이었구나. 아들도 전화해서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했대요. 엄마 얼굴이 어두운 게 엄마 탓이 아닌 거 우리가 몰랐던 것 같다고. 영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담담하게 웃을 수 있었대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말에 자신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스스로가 단단해져 있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강한 이기심입니다.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충분히 채워줘야 비로소 남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텅 빈 주전자에서는 아무리 기울여도 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점점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귀찮은 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주전자가 완전히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요. 거창하지 않아요. 돈 많이 들지 않아요. 특별한 준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밥 한 끼를 오롯이 나를 위해 차리는 겁니다. 식구들 밥 다 챙겨주고
남은 잔반 처리하는 거 오늘부터 그만하세요. 그 대신 딱 한 끼만 내가 먹고 싶은 걸 차려서 가장 예쁜 그릇에 담아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아주 천천히 먹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온전한 한 끼를 대접하는 행위 자체가 내 뇌에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거든요. 나도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는 신호를요.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낯설기도 하고 그 어색함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평생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색함을 넘기고 나면 아주 조금씩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하루 20분 혼자 걷기입니다. 스마트폰 들고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걷는 동안만큼은 전화 받지 마세요. 카톡 보지 마세요. 그냥 걸으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경하면서. 하늘이 어떤 색인지, 길가에 어떤 꽃이 피었는지,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 이게 명상이에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 뇌는 햇볕을 받을 때 세로토닌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복 호르몬이요. 하루 20분 햇볕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뇌의 화학적 구성이 실제로 달라집니다. 이건 심리학적 위로가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항구울제가 바로 햇볕과 걷기예요. 세 번째는 하루에 딱 한 가지씩 나를 위한 문장을 쓰는 겁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좋았던 것 하나, 오늘 내가 잘한 것 하나, 오늘 내가 기뻤던 순간 하나.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꼽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감사 일기 혹은 긍정 일지입니다. 우리 뇌는 자꾸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생존 본능 때문이에요. 위험한 걸 먼저 발견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그 본능이 오히려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걱정, 불안, 후회로 하루를 가득 채우게 만드니까요. 그 패턴을 의식적으로 깨는 것이 딱 한 줄짜리 긍정의 기록입니다. 처음에는 쓸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써도 됩니다. 오늘 커피가 맛있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한 달에 한 번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영숙 씨처럼 꼭 일주일씩 갈 필요 없어요. 하루도 좋고 반나절도 좋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한테도 연락 안 받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카페에서 책 한 권 읽어도 되고, 혼자 영화관에 가도 되고, 아무 목적 없이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갔다 와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아무도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밥 언제 먹냐고, 어디 있냐고, 왜 전화 안 받냐고, 그 모든 것에서 잠시 내려놓는 시간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괜찮습니다. 그게 오히려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가족들이 인식하게 되는 거니까요. 다섯 번째는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지금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나요? 어깨가 항상 뭉쳐 있지 않으신가요? 명치 쪽이 자주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뒷목이 뻣뻣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신체 증상들은 마음이 오랫동안 억눌려 있을 때 몸이 대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심신상관이라고 해서 마음의 상태가 곧장 몸으로 나타난다는 건 이미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자꾸 아프다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검진받기 어려우시다면 오늘 저녁에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놓고 딱 20분만 몸을 담가 보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따뜻함만 느끼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따뜻함을 느낄 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긴장이 풀립니다. 그 20분이 오늘 하루 쌓인 스트레스 호르몬을 꽤 많이 흘려보내 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쩌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희생해 온 것들, 그게 다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여러분 자신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그건 결국 가족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울하고 무기력하면 자식들은 그게 눈에 보입니다. 말 안 해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게 자식들 마음속에 아주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엄마가 저렇게 사는 게 나 때문인 것 같다는 죄책감이 쌓여요. 반대로 여러분이 밝고 건강하면 그게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엄마가 저렇게 살 수 있다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게 가장 진심으로 가족을 위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이기심이 아니에요. 이건 가장 근본적인 형태의 사랑입니다. 지금 거울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너무 지쳐 보이지 않나요? 너무 오랫동안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서 본인조차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 사람이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 대신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만 가장 인색하게 굿이나요? 남에게는 좋은 거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면서 왜 거울 속 그 사람에게는 낡은 티셔츠 하나, 찬밥 한 그릇밖에 안 들이시나요? 오늘부터 그 사람에게 조금씩 더 잘해주세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요. 오늘 저녁 밥 한 끼를 그 사람을 위해 차려주세요. 내일 아침에는 그 사람 손 잡고 20분만 산책 나가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이 지독한 우울의 늪에서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이미 나이도 많고 체력도 없고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냐고. 그 생각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평생 동안 변하거든요. 뇌과학에서는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패턴에 반응해서 구조가 바뀝니다. 5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새로운 취미를 갖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분들이 특별히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를 바꿔봤어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를요. 그리고 그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바꿨고 그게 쌓여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텅 빈 감각, 그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냈다는 건 긴 시간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시간의 주인공은 처음으로 온전히 여러분 자신입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그냥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겁니다. 그 시간을 우울로 채우실 건가요? 아니면 조심스럽지만 설레는 새로운 발걸음으로 채우실 건가요? 선택은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는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뜨거웠던 낮의 열기를 다 견뎌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가장 깊은 색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딱 그 자리에 와 있어요.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빛깔이 퍼지는 오후.
4시쯤이에요. 아직 노을이 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찬란한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수십 년을 버텨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을 저 대신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해주세요. 애썼다. 정말 많이 애썼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 한마디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 한 켠을 조금이라도 녹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은 부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